도반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시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무주에서 2박 3일. 오늘 새벽에 차 없을 때 골라서 출발해서 다시 서울 저희 도장과 사무실입니다. 오늘이 날짜가 마침 12월 12일이네요. 저희들 같이 이제 군복 출신들한테는 역사보다도 아직까지 현재로 남아있는 12.12 이게 상당히 의미 있는 날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일반인들은 군사정권 박정희 뒤를 이어서 전두환이 나타나고 이어 노태우가 드러났던 이런 군사정권의 정치적 상황으로 12.12를 보지만은 일생에 있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일을 통해서 그리고 내가 경험했던 경험의 기억을 통해서 생각 에너지에 녹아 들어가지고 있는 그런 군복의 경험이 상당히 의미 깊게 다가옵니다. 제가 군복을 도복으로 바꿔 입은 그 이유가 이런 격변의 시기에 격변을 체험을 한 관계로 사람이 무엇이며 환경이 무엇이며 그 환경에 따르던 조화로움은 어떤 것이 있으며 이에 따라서 영적 에너지는 어떤 식으로 발전하는가를 도움을 주는 데 있어서는 군복의 경험이 굉장히 소중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12.12를 단순한 군사적인 관점에서만 한번 우리 도반들과 나누어 볼까 합니다. 이건 뭐 어떤 아직까지도 그 당시에 참여했던 분들이 생존해 계시고 또 그분들을 제가 직속 상관으로서 많이 모셨더랬습니다. 자, 우리 12.12의 전체적인 개요를 한번 볼까요? 11.12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전군에 이제 계엄령이 선포가 돼가지고 그때부터 군인들은 적을 방어하기 위한 외부의 적을 감지하는 임무보다도 국내 치안을 담당하는 치안군으로서의 역할이 더 강한 것이 계엄군입니다. 그 당시에 계엄사령관이 정성화,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육군 참모총장이었고 이 정성화 씨는 저희들 생도생활 내내 저희 학교 교장을 했더랬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도 2학년 때 이제 박정희 대통령의 아들 박지만 군이 제 바로 1년 후배로 들어왔었는데 그때 박 대통령이 육사를 엄청 많이 방문을 했죠. 현재 감옥에 가 있는 박근혜 대통령도 그때 함께 방문을 했더랬습니다. 하나뿐인 외동 아들이 사관학교에 들어왔기 때문에 더군다나 국군 최고 통수권자의 자격으로 육사를 방문하는 게 힘든 일이 아니었죠. 그 정성화 당시 육사 교장이 박정희 대통령과의 많은 면접을 통해 육군 참모총장으로 발탁되는 건 뭐 당연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11.12가 터질 때는 계엄사령관의 역할이었고 그때 합동수사본부장이 전두환 보안사령관이었거든요. 그래서 약 한 달 동안의 김재규 수사를 끝마치고 난 다음에 정성화 장군이 당시 정성화 계엄사령관이 이제 전두환 합수본부장을 동해안 경비사령관으로 발령 내려고 했죠. 이건 어디까지나 이제 그 당시의 사실을 기초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동경사라고 한 것은 지금의 동해안 울진, 삼척, 속초, 양양 이 일대를 관장을 하는 곳인데 현재는 23사단이 그걸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문제가 많았던 육사 출신 조동현 소령 서경대 군수학과 쪽에서도 그 23사단 출신입니다. 아무래나 거기에 발령을 받게 된 것을 며칠 전에 일찍 알았던 그 합수본부장이 그 당시에 정규 육사 출신들의 가장 큰 불만이었던 고참 장군들,
정성화를 비롯한 수경사령관 장태환, 특전사령관 정병주 등등 정규 4년제 사관학교 출신자가 아닌 육살은 포장을 하고 달고 있는 오래된 장군들 때문에 정규 육사 출신들은 대부분 다 쓰리스타로 끝나고 말 것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장군들 임기 제도에 따라서는 불을 보듯 뻔한 거였습니다. 이 전두환 장군이 정규 육사 출신으로서 군부 내에 고급 장군들을 일거에 퇴출시키자는 목적으로, 그래서 정성화 계엄사령관을 퇴출시키고자 했던 것이 바로 12.12의 가장 근본 원인이 됩니다. 만일 그때 최규하 대통령 권한 대행한테 정성화 장군 체포 동의안을 결재를 해 줬더라면 역사는 또 바뀌었을 겁니다. 그래, 이 양반 최규하 대통령 권한 대행은 외무부 장관 출신으로 철저한 관료였거든요. 지금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관료주의의 특징은 정해진 법에 따라 움직인다는 데 그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 상대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철저하게 법에 따릅니다. 최규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도 법에 따라서 국방부 장관의 결재를 받아 가지고 내한테 와라 하는 그것 때문에 밤새 버텼던 거죠. 그러나 이미 그때는 합동수사본부의 수사관 2명이 계엄사령관 총장 공간으로 헌병대를 끌고 가가지고 정성화 총장을 연행하고 온 다음이었습니다. 다 연행을 왔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제가가 떨어지지 않고, 그때 있으니까 이제 정성화 계열에 같이 남아있던 오래된 장군들, 이때의 오래된 장군이라는 그 개념은 그 소위부터 대령까지를 10년 내지 15년 만에 다 통과하고 장군만 20년에서 30년을 단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정규 사관학교 출신들이 불만을 가진 건 당연했죠. 그래서 군부에 노회한 오래된 장군들을 없애겠다는 명목하에 일으킨 것이 12.12의 정확한 본질입니다. 그리고 사전에 계획되지도 전혀 않았습니다. 이건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제가 군 생활을 하면서 제가 모셨던 이 장군들이 다 그때 참석했던 분들이었고, 더더군다나 서울로 진입해 들어왔던 3개 공수여단, 그리고 보병 1개 연대, 기계화 1개 여단, 그 삼성리 북쪽에 있는 2기갑 여단이었죠. 그리고 구사단 29연대, 특전사의 135, 이런 서울 근처에 있는 여단들을 다 원스타들이 여단장들이었는데, 저는 그 당시에 79년도는 생도 4학년 때였고, 임관해가서 그 초급 장교 시절부터 쭉 왔던 것들이 그 당시에 중령 대령으로 있던 분들을 다 장군으로 제가 모셨거든요. 특히 제가 근무했던 곳이 이제 수경사 33단에서 제가 오랫동안 근무를 했었는데, 그 33단장과 그다음에 수경사령관 등등이 그 당시에 33단장 했던 김진영 장군, 그 당시에 경호실장이 장세동 씨 뭐 등등 한 시대를 같이 제가 초급장교 때 살아왔기 때문에 생생한 그들의 정언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그 당시에 육군본부는 지금의 전쟁기념관 자리에 있었는데, 그 전쟁기념관 자리에 있던 그 육군본부가 필동에 있는 수경사령부로 육군본부의 고급 장군들이 참모 차장부터 해가지고 각 부장급 장군들이 수경사령관 집무실로 전부 다 옮겨가 있었을 때에, 그 육군본부 장군들을 직접 병력을 지휘해서 체포했던 사람이 제6사 19기 김진선 당시 중령이었습니다. 그 양반이 수경사령관으로 나중에 보임에 왔을 때
제가 그 양반 비서실장을 했거든요. 근데 저는 실제 그 사령관 집무실에 있던 몇 가지 그 흔적들을 잘 모르고 있었는데 이 양반이 들어오자마자 그렇게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저한테 설명을 합디다. 저기 총격전 여기서 총 6발인가 7발을 쏘았는데 그 총탄 흔적이 아직까지 천장에 있구나. 그때 정작부장했던 화소곤 장군이 그 집무실로 난입해 들어왔던 헌병 병력들을 향해서 너희들 뭐야 하고 폼 잡으면서 손을 옆구리에 올리다가 권총을 뽑는 걸 오인했던 병사들에 의해서 총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소곤 장군은 그랬죠. 이놈들이 진짜 날 쏜다 하면서 총알 맞고 쓰러졌거든요. 그 현장에 총알 자국을 제가 직접 하나하나 땜빵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12.12의 영공 서열로 당시에 이제 50 정부와 60 정부가 들어섰을 때에 기세에 등등하던 그 장군들, 구구해면반이 하나해면반이 하는 이런 장군들과 한 시대를 같이 제가 군대 생활을 했거든요. 그래 지금의 시점에서 그 당시에 전두환 당시 합동수사본부장이 행했던 군사적 조치들은 전쟁을 해보지 않은 사람은 그런 군사적 조치를 해볼 수가 없었던 개념으로 아주 상당히 잘했다는 느낌이 듭니다. 정치적 편견이 아니라 순수 군사적 목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30단에 이미 전두환 장군이 불러 모았던 그 자기와 뜻을 같이 하는 그런 장군들이 1군단장 황영시, 수도군단장 유학성, 30단장, 33단장, 그리고 특전사 3개 공수여단장들 같이 모여 있었거든요. 같이 모여 있었던 그 원인은 대부분 다 육사 출신이고 일반 출신은 황영시 장군과 유학성 장군이었음에도 군단장 출신급들이 같이 모여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비로서 전두환이가 준비를 한 것이지 군사 쿠데타를 위해 준비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정승화 겸사령관이 연행되어 가지고 군복을 벗기고 이 양반의 야인으로 돌아가고 11기, 12기들이 정상적인 군부 정 올라갔더라면은 전두환 장군은 결코 대통령이 할 마음도 없었고 할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거는 제가 직접 들었었습니다. 전두환 장군에게. 육사 5학년 때요. 그래서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12월 12일 날 새벽에 상황이 종료가 되고 구사단 1개 연대를 삼성리 검문소를 통과해 들어올 때 검문소가 열어주지 아니할 경우는 탱크로 밀어버리라 하고 하달된 게 이 기갑여단이었고 기갑여단 1개 전차대대가 중앙청 들어왔고 30단 병력은 청와대 내곽산에 북악산 일대를 경비하고 있었고 33단 병력은 외곽 지금의 북악 스카이웨이입니다. 그걸 경비하고 있었고 33단은 본부는 필동에 있는 수경사령부 안쪽에 있었고 외곽 경비는 3개 중대가 스카이웨이를 거쳐서 있었고 그 30단은 장세동 장군 휘하에 전두환의 직속 부대였으면서 33단은 지휘관인 김진영 장군만 제외하고는 장태환 수경사령관의 손아귀에 들어있었습니다. 두 개 부대가 서로 맞달뜨릴 경력에 위치해 놓였거든요. 그 장태환 장군이 직접 지시를 하죠. 30단에 있는 그 장군들 다 썰어버리라고. 그때 지시를 내린 게 33단 작전과장이 지시를 내렸고 33단장 김진영 장군은 30단 안에 전두환 장군과 같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두 개 부대가 직접적인 전투를 하게 생겼더랬습니다. 이게 상당히 군사 작전이나 군사 전투 시에는 운이 굉장히 작용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만일 그때 33단 병력이 정상적인 코스로 루트로
내려와 가지고 30단으로 진입을 했더라면 총격전은 불가피했을 것이며, 양쪽 지휘관들의 서로 간의 생각이 일로 내려가면 저놈이 막을 것이다, 절로 내려가면 이놈이 막을 것이다 한, 그게 딱 엇갈려 가지고 이쪽으로 내려올 계획된 것을 방향, 반대 방향, 지금 성북동 방향으로 삼성단이 내려왔습니다. 만일에 이게 세금정 방향으로 내려왔더라면 무조건 붙었죠. 일로 내려오는 바람에 서로 붙지가 못했습니다. 군사작전에 있어서는 반드시 이런 운이 많이 작용을 합니다. 아주 중요한 서로 세계의 역사를 바꾼 전쟁에 워털루 전투라는 게 있습니다. 나폴레옹이 승승장구하다가 이제 영국에서 깨진 건데, 그 전투에서 누가 이길 것이라를 예측을 해가지고 때 돈을 벌여가지고 금융 자본주의를 완성시킨 사람이 그 유명한 그 뭡니까, 영국 은행 창시자 무슨 가문이더라, 이 양반이 그 워털루 전투를 정보를 사전에 입수해가지고 떼돈을 벌고 그걸 가지고 미국 은행도 만들고 그래가지고 지금 전 세계 금융시장을 쥐고 있는 그 된 것이 워털루 전투 하나거든요. 우리 12.12도 그날 33.3 두 개 단위 33단에 직접 치고 와서 30단에 들어오고 있던 이 사람들을, 그저 모여있던 장군들을 잡았더라면 역사도 또 바뀌었을 겁니다. 그러나 반드시 운은 운대로 작용을 하거든요. 그리고 각자 자기 부대 위치로 들어가 가지고 그 당시에 부대 배치를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쿠데타라고 생각을 했더라면은 가장 먼저 국회, 방송국 이런 것들을 먼저 장악을 해야 되는데 철저하게 군사 위주로만 장악할 목표를 정했던 겁니다. 국방부 청사, 육군본부,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 나머지 부대들은 전부 다 그 위주로 움직였죠. 그 총장 공관, 장관 공관. 만일에 정권을 잡을 목적으로 했더라면 방송국부터 먼저 들어갑니다. 국회의사당 들어가고 청와대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12.12는 철저하게 군사적으로 지휘부, 그 당시에 지휘부하고 그 밑에 있는 핵심 실세들과의 게임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게임에서 군사작전을 전두환 전 대통령이 적재적소에 배치를 합니다. 어느 여단은 어디로, 어느 여단은 어디로, 어느 사단은 어디로. 그 당시에 삼군사령관 했던 이근영 장군이나 수경사령을 했던 장태환 장군 같은 경우는 자기 밑에 부하들이 지시를 하면 따라올 줄로 착각을 해가지고 봤더니 그 밑에 현장 지휘관들이 다 자리 이탈하고 없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기갑 여단장 했던 이상규 장군 같은 경우에 전화를 세 군데서 동시에 받습니다. 이건영 장군한테 받아가지고 절대 병력 움직이지 말라는 지시를 받고, 그러나 그 1군단장한테는 병력 출동하라는 지시를 받고, 마찬가지 바로 옆에 있던 구사단장 노태우 장군한테도 전화를 받습니다. 그럼 3군 사령관은 물론 별 4개지만은 자기 자신이 직속 상관은 군단장이거든요. 그래서 명분이 뚜렷했던 겁니다. 군단장 지시를 받고 탱크를 출동시킨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각 공수 이단이 국방부를 침투해 들어가가지고 국방부에서 이제 총격전이 있었는데 그 총격전 그 자체가 국방부 총격전은 같은 편끼리 전두환 장군의 편끼리 싸움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바로 제 밑에 동생이 이 전두환 장군의 이 경호원 4명 중에 1명이었습니다. 이 친구가 그 국방부 청사에 총격전이 일났다는 말 듣고 전두환 장군이 이제 총격전 현장으로 직접 갔을 때에 이제 동생이 직접 눈으로 본 겁니다. 그렇게 특전사가 진짜 형님 용감합디다. 총싸움하고 있는 와중에 양측에서 날라오는 총알 한 가운데 들어가 가지고 멈춰라 하고 이렇게 이제 고함을 질렀는데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뛰어났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우리 배려 못 쓴 사람들
실제 그 목숨 같은 건 별로 크게 안 따집니다. 임무에 그 완전히 충성하는 팀들이거든요. 뭐 어쨌든 군사 작전 면에서는 각각 순식간에 지휘 통제 통신을 차지해가지고 어디 배치시키고 잡고 하는 그거는 전두환 장군이 월남전 참전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같이 동고동락한 사람들은요, 그 우리가 일반적인 관료 체제하에 계급으로 움직이는 군대하고는 다릅니다. 전두환 장군이 연대장 할 때 그 김진영 장군은 그 밑에 이하 중대장을 했거든요. 장세동도 중대장을 했습니다. 그건 전우회로 뭉쳐지 가지고 생사를 오가는 능력을 해봤기 때문에 그 절체절명의 시기에도 일사불란하게 착착착 움직이면서 목표, 중간 목표, 최종 목표를 탁탁탁 잡을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나중에 정치적으로 뭐 어땠니 하는 것들은 전혀 뭐 관심이 없지만 군사적인 관점에서의 12.12는 해본 사람과 명석한 두뇌와 판단과 뛰어난 그 능력을 가지고 한 겁니다. 오늘 12.12가 되다 보니까 갑자기 옛날 생각이 나가지고 전두환 그 당시 보안사령관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저 생도 5학년 때 육사 와가지고 했던 말이 생각이 나네요. 날짜가 하필 12.12가 돼가고 조금만 바람을 이상하게 해보고 여기 돼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서 저희들과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12.12. 그리고 또 저 광주 민주화 뭐 그 하는 게 5.18이잖아요. 그것도 또 바람이 또 이상하다 그럽니다, 나중에. 오후 18 이래 되고. 나는 뭐 12.12가 시작이 돼가지고 오후 18로 됐으니까 이분들이 백담사 갈 때도 나중에 누군가 그 얘기 해줬다 그러대요. 날짜가 그래가지고 내가 그랬던 것 같다고. 결국 돌아가시고 나니까 제가 이런 것도 마음 놓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뭐 살아 계신 분들 중에 혹시 이 방송을 보시는 12.12 관련하신 분들, 제가 조금 실수한 게 있더라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사가 아니고 아직까지 현재이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의 회고록을 한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12.12 회고록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